지금의 일을 이제 한 30년 했습니다. 30년 하면서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불륜 배우자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정말 수도 없이 만나왔지만, 반대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신 분들도 정말 수도 없이 만나왔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게 대부분 그러더라고요. 제가 쭉 느꼈을 때 이 불륜 행위를 하시는 분들, 어쨌든 이제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. 이제 불륜 저지르는 배우자와 이 상간자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이분들이 딱 공통점이 그래요. 이제 좀 속된 말로 이제 속궁합이라고 하죠. 속궁합. 자기네들이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답니다. 물론 뭐 오는 사람마다 다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, 이제 문득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하면서 자기하고 굉장히 궁합도 우린 너무나 잘 맞고 너무 좋다, 이 사이가.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다,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 불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궁합이 안 맞아요, 우리는 이 잠자리가 안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전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. 다 맞아요, 다. 왜냐, 이미 이 머릿속에는 이제 도파민 물질이 흐르니까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.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 다 좋은 거야 그냥. 그러니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. 사실은 진짜로 익숙하고 잘 맞는 건 자기 배우자일 수 있는데, 자기가 좋은 감정이 너무나 가득하다 보니까 이 상간자하고는 모든 게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순간만큼은. 이제 뭐 나중에 이들이 뭐 헤어지거나 안 좋게 뭐 싸움을 한다든지 그때부터 이제 알겠죠.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.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는데, 이제 이 상간자하고 정말 끝까지 자기 남은 인생을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제가 상간자의 행동을 보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. 이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,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그 불륜 배우자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대놓고 내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좀 돌려가면서, 또 머리 좋으신 분들은 금세 이제 내가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차리시는데,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한평생을 살려고 하느냐, 저 사람 당신과 한평생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 아닌 것 같다. 그리고 저 사람하고 한평생 한다면 당신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 것이다. 좀 정신을 차려라.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이 안타까운 게 딱 끊어요. 상간자를 끊는 게 아니라 저를 끊어요. 듣기 싫다 이거겠죠. 그때는 옆에서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문득 이제 예전에 한번 어떤 그런 분이 한번 생각났습니다. 이 상간녀가 있었는데, 이 상간녀가 정말 여우 같았어요. 막 약간 좀 나르시스트, 이 남편을 좀 조정을 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게 한단 말이죠. 그리고 이 남편이 정말 멍청한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아내와 부부관계를 잃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물어봤죠. 그래도 뭔가 좀 양심이 있어서 아내하고 못했느냐라고 했더니 이 남편 하는 말이, 상간녀와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는 관계를 안 갖는답니다. 나는 진짜 그 말 들었을 때 막 여기까지 막 욕이 나왔어요. 아무리 내가 의뢰인이다 하더라도 잘못하는 건 잘못한 거잖아요. 그래서 뭐라고 그냥 하려다가 이제 말은 안 했습니다. 뭐 이미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제가 뭐 심하게 뭐 잔소리 한들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정도 지나서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.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자기는 이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한테 재산 분할 이런 것도 많이 양보를 했었습니다. 이혼 소송할 당시에.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또 벌면 되니까. 그랬는데 이제 이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막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좀 직원들을 이제 감축을 엄청 시켰어요. 근데 이제 이 남편도 그 감축 대상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을 그만뒀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없어진 거죠. 근데 딱 그렇게 하고 나서 코로나가 또 터진 거예요.
그러니까는 이 사람 어디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랬는데 이 상간녀가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소득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이 남자를 좀 피하더랍니다. 이제 조그만 원룸을 하나 얻어서 같이 살았었는데 상간녀가 계속 뭐 집에 갔다 와야 된다, 뭐 무슨 날이다, 어디 가야 된다,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 하면서 계속 집에를 안 들어오더래요. 그랬는데 이 남편은 어떻게든 간에 저 상간녀를 잡고 싶으니까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. 이제 대부업체에 가가지고 이자도 엄청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대출을 좀 받고 그 돈으로 또 이제 상간녀를 위해서 돈을 썼답니다. 그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간녀는 또 잘 붙어 있겠죠. 근데 이제 돈이 탁 떨어지고 나서 이제 간당간당해지니까 그때부터 또 상간녀가 돌변해서 뭐 집에도 안 들어오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나가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결국 헤어졌어요. 그래서 이 남편이 그때 찾아왔던 이유는 자기가 이제 그 상간녀에게 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 사채를 받은 게 5천만 원을 정도를 받았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막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저 상간녀와 함께 갚을 수 있지 않느냐, 채무를 반을 좀 나눌 수 있지 않느냐, 이제 이걸 물어보려고 오셨었어요. 근데 사실 그거 힘들거든요. 그렇게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남편한테는 그때는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 똥 네가 치우라 하고, 네가 싼 똥을 왜 남한테 치우라고 하느냐. 저 상간녀도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저 사람한테는 법적인 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. 너 혼자 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이제 반대로 어느 아내분도 그래요. 자기 남편이 뭐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남편이었습니다. 그랬는데 이 아내가 이제 신용불량자, 정말 개인 파산 직전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게 됐어요. 그런데 이 여자분이 무슨 정신에서 그랬는지 자기가 사채까지 얻고 이래가지고 그 남자의 어떤 주거지까지 마련해주고 나중에는 차도 사줬더라고요. 물론 뭐 차가 뭐 고가의 비싼 차는 아니지만 이제 조그만 이제 중소형차 이제 그걸 한 대를 사주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아내는 또 그 상간남이 약간 좀 질이 굉장히 안 좋은 놈이다 보니까 또 맞기도 해요. 그래서 어느 날 막 눈이 뽀얗게 돼가지고 막 집에 들어와가지고 남편이 걱정스러워서 당신 어디서 이렇게 다쳤느냐라고 했더니 뭐 계단에서 굴렀다 어쨌다 막 이렇게 핑계대고,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게 다 상간남한테 맞은 거더라고요. 자기 남편이 뭐 조금만 심한 소리 안 좋은 소리 하면 아주 뭐 난리를 치는 게 상간남한테는 그렇게 맞으면서까지도 뭐 차해주고 집 구해주고 지 사채까지 얻어가지고 용돈까지 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이렇게 좋아 죽더라고요.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아내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. 왜 저러는지.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결국 이혼을 했어요. 이제 남편이 이제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이혼을 했는데 그 여자의 인생이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런 신용불량자 그리고 여자한테 기생하는 그런 상간남 만나고 더군다나 또 폭행까지 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자기가 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. 그나마 그 여자가 인생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빨리 그 상간남하고 헤어지는 거,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이미 이혼은 당했지만 자기 혼자라도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이 다음에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덜 부끄러운 그런 부모가 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. 근데 이제 종종 이렇게 이제 사채까지 얻어가지고 이제 상간자하고 쓰고 다니면서 상간자 선물해주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반 정신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상간자는 이 사채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처음에는 좋잖아요. 일단 받으니까.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자기 자신이 점점 망쳐질 수 있단 말이죠. 반면에 배우자는 안정된 적금이겠죠. 물론 배우자하고 산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뭐 행복하고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. 뭐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. 하지만 적어도 이 상간자처럼 자기의 씨를 말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란 말이죠. 그래서 배우자와의 어떤 삶은 내가 엄청 행복하고 좋고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안정적인 삶은 보장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정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뭐 주위에서 말을 해도 그 순간만큼은 안 들리더라고요. 저도 이런 조언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외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앞에서는 고개 끄덕여요.
아, 그렇죠. 아우,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. 아, 이제 그러지 말아야죠. 있도록 해봐야죠. 라고 해요.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면 걔하고 만나서 어디 여행 가 있고 아니면 저녁에 또 안 들어가 있고 계속 이런단 말이죠.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잔소리를 안 합니다. 괜히 그냥 오지랖 피워서 괜히 그들 인생에 내가 너무 깊게 관여해서 이랬니 저랬니 하고 잔소리 해봤자 그냥 저만 피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심하게 이렇게 뭐 간섭을 안 하는데 어떤 그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순간에는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. 듣기 싫겠죠. 왜냐면은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사랑인데 진짜 운명적인 사랑인데 저 인간은 계속 자기네들을 완전 쓰레기처럼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걸 듣고 싶어 하겠어요. 저 같아도 안 들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팔자 자기가 만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아무튼 이 상간자는 사체와 같은 존재입니다. 그리고 내 배우자는요 안정된 노후 적금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좀 그런 안 좋은 관계가 있다면 빨리 정리하시고 정말 안정된 내 인간관계, 내 배우자하고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시는 게 정말 멀리 봤을 때 그게 정말 더 바람직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끝.